이런 쓰레기 필요 없어요. 며느리가 내 선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무 상자가 산산조각 났어요. 30년간 간직했던 만년필이 차가운 대리석 위로 튕겨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아들의 승진 파티에서 쫓겨난 어머니, 모두가 나를 빈털터리 시골 할머니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호텔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내 품속에는 모든 것을 뒤집을 카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말순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농가에서 혼자 살고 있죠. 낡은 몸빼 바지에 고무신을 질질 끌며 텃밭을 가꾸는 게 하루 일과예요. 마을 사람들 눈에는 그저 자식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촌노로 보일 겁니다. 동네 경로당에서도 말순이는 팔자가 사나워하며 혀를 차거든요. 하지만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쭈글쭈글한 얼굴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젊어서 새벽같이 일어나 동대문 시장 바닥을 누비던 습관이 아직도 뼛속 깊이 남아있거든요. 천장의 거미줄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장롱 귀퉁이에 걸린 빛바랜 몸빼 바지를 꺼내 입었어요. 무릎 부분이 닳아서 실밥이 삐져나와 있지만 반일하기엔 이만한 옷이 없습니다. 세숫대야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고 마당으로 나서니 새벽 공기가 코끝을 시리게 찔렀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자 가슴속까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텃밭으로 향하는 흘길을 걷는데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낡은 LTE 폴더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박전무라는 이름 석자가 떠 있었어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JM 리테일 1일 브리핑이라는 제목 아래 어젯밤 마감 실적과 주요 현안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영남권 물류센터 가동률이 예상보다 3% 낮다는 내용에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신임 센터장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이에요. 흙 묻은 손으로 화면을 넘기며 브리핑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낡은 효도폰으로 수조 원짜리 기업의 기밀 문서를 들여다보는 촌노의 모습이라니. 나는 피식 쓴 웃음을 지으며 폴더폰을 주머니에 도로 넣었습니다. 1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은퇴를 선언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 성훈이를 서재로 불러 앉혀놓고 내가 했던 거짓말이요. 성훈아, 엄마가 가진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싹 다 사회에 환원했다. 나는 이제 빈 껍데기야. 아들 녀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죠. 진짜요? 그 많던 재산을 다 기부하셨어요? 그래. 돈 없는 엄마가 부끄러우면 안 찾아와도 된다. 그때 아들의 표정이란 실망인지 안도인지 모를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나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아들이 유산 바라지 말고 제 힘으로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형제끼리 피 터지게 유산 다툼하는 꼴을 사업하면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빈털터리 시골 노인 행세를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후회가 없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들 내외의 태도가 확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명절마다 얼굴을 비추더니 요즘은 1년에 두세 번 올까 말까예요. 오늘은 그 아들 내외가 온다고 했습니다. 한 달 만이에요. 나는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마당 한켠 닭장에 가둬놓았던 토종닭 한 마리를 잡았어요. 푸드덕거리며 날뛰는 놈을 붙잡아 목을 따고 털을 뽑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담갔다 빼기를 반복하며 내장까지 깨끗이 손질했어요. 손끝이 얼얼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들 입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 힘이 났습니다. 텃밭으로 가서 가장 실한 채소들만 골라 박스에 담았어요. 배추, 무, 시금치, 쪽파까지. 이 채소들이 어떤 건지 며느리는 까맣게 모릅니다. 백화점 VIP관에만 납품되는 최고급 유기농 채소예요. 내가 직접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키운 것들이죠. 한 박스에 10만 원도 넘게 받는 물건인데 며느리 눈에는 그저 흙 묻은 시골 채소로 보이겠죠.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하던 시골 마을의 정적을 깨며 흙먼지를 뿌옇게 일으키는 검은 벤치였어요. 마을 어귀에서 빨래를 널던 아낙네들이 고개를 돌려 구경했습니다. 말순이네 아들 잘 됐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여기까지 들렸어요. 나는 마당 앞에 서서 차가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0평생을 살아도 자식 보는 설렘은 여전하더라고요. 차 문이 열리고 며느리 미라가 먼저 내렸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굽 높은 구두 차림이었어요.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표정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발을 내딛자마자 뾰족한 구두굽이 마당 흙에 푹 박혔어요. 아이씨.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리며 구두를 털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인사가 아니라 짜증이라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어요. 어머님, 제발 이 땅 좀 파시고 아파트로 가세요. 올 때마다 세차비가 더 나온다니까요. 구두도 버리게 생겼잖아요. 나는 대꾸 대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비싼 구두가 더럽혀졌으니 얼마나 속상하겠니. 속으로 삼킨 말이 목구멍에 걸렸어요. 뒤따라 내린 아들 성훈이가 눈치를 살피며 다가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잡으려 했더니 아들이 슬쩍 몸을 빼더라고요. 내 손에 묻은 흙이 싫었나 봐요. 그 작은 거부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그나저나 진짜 숨겨둔 땅 없어요? 요즘 미라가 강남 아파트 노래를 자꾸 불러서요. 아들의 눈이 이리저리 굴러갔습니다. 오랜만에 본 어미 안부보다 재산이 먼저인 그 비굴한 눈빛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나 싶어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새벽에 잡은 토종닭으로 끓인 백숙이 뚝배기에서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렸어요. 반찬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직접 담근 깍두기에 손수 말린 시래기 나물까지. 며느리가 자리에 앉더니 손을 휘휘 저으며 파리를 쫓는 신용을 했어요. 파리가 있지도 않은데 말이에요. 아유 더러워. 시골은 이래서 못 오겠다니까요. 냄새도 나고. 코를 찡긋거리며 인상을 쓰는 모습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밥 위에 닭살을 발라 올려줬어요. 어릴 때 성훈이가 제일 좋아하던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젓가락 끝으로 그 고기를 슬쩍 밀어내는 걸 봤습니다. 시어미 손이 탄 음식이 더럽다는 듯이요. 못 본 척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는 정성껏 짠 참기름 병을 내밀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깨를 직접 볶아서 기름집에 맡겨 짠 거예요. 병 옆면에 손글씨로 날짜까지 적어 놓았죠. 며느리가 병을 보더니 기겁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주신 것도 쩐내나서 다 버렸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비위생적인 걸 먹어요? 마트에서 사 먹지.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기름이 백화점 식품관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며느리는 까맣게 모르겠죠. 나는 묵묵히 병을 도로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식탁에 툭 던졌어요.
용돈이에요. 이거 받고 제발 농사 그만두세요. 남들이 보면 제2의 며느리가 시어머니 굶기는 줄 알겠어요. 봉투 안에는 5만 원권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껏해야 2, 30만 원 정도 될까요? 내가 한 달에 받는 배당금이면 저 돈의 수천 배도 넘는데 나는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들 내외가 탄 벤츠가 먼지를 일으키며 떠났습니다. 나는 마당에 서서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문득 트렁크가 덜컹거리며 제대로 안 닫힌 것 같아 걱정이 됐습니다. 아까 실어준 채소 박스가 떨어지면 어쩌나 싶어 뒤를 따라갔어요. 마을 입구 쓰레기장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까 내가 싸준 채소 박스가 거기 있었어요. 뚜껑이 열린 채 쓰레기 더미 위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골라 담은 배추와 무가 더러운 땅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 옆에는 참기름 병이 깨져서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쓰레기 썩는 냄새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내 정성이, 내 마음이 저렇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깨진 유리 조각을 손으로 주워 담았어요. 손끝이 베어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손끝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쯧쯧 말순아. 며느리가 또 버리고 갔어? 언제 왔는지 이웃집 할멈이 혀를 차며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실수로 떨어뜨린 거라고. 나는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텅 빈 방에 혼자 앉아 남편 영정 사진을 닦았어요. 사진 속 영감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아직도 생생해요. 여보, 내가 자식 농사를 망쳤소. 돈만 아는 괴물로 키웠어. 대답 없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빈털터리인 줄 아니까 저러는 거겠지. 돈이 없으면 사람도 아닌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닦아도 계속 흘렀어요. 답답한 마음에 폴더폰을 꺼내 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서방 나야. 자식 농사는 흉년인데 회사 농사는 어떤가? 회장님 덕분에 풍년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박 전무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쭈글쭈글하고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흰머리는 덥수룩하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재계를 호령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세월이 야속했습니다. 그래, 이 껍데기만 보고 나를 판단한다 이거지.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슬픔에 젖어있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럽고 억울했던 마음 밑바닥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거울 속에 내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본 그 광경이 자꾸만 눈에 밟혀서 밤잠을 설쳤어요. 깨진 참기름 병, 버려진 채소 박스, 땅바닥에 흩어진 배추와 무. 그 장면이 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새벽마다 화들짝 놀라 깨어났어요. 백엔니지 눈물로 젖어 있는 날도 있었죠. 그래도 해는 뜨고 하루는 지나갔습니다.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마음을 달랬어요. 흙을 만지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밥을 먹다 말고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텔레비전을 보냐고 하겠지만 나는 이게 편해요.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겨우 잡히더니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숟가락을 놀리는데
앵커의 목소리가 귀를 사로잡았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대형 유통기업 JM 리테일이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강성훈 이사가 상무로 승진하며 최연소 임원 기록을 세웠는데요.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밥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화면에 아들 성훈이의 얼굴이 크게 잡혔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깨가 넓어졌고 눈매는 아버지를 빼닮았더군요. 내가 낳은 자식이 저렇게 컸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성훈아, 내가 해냈구나.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내 입김 하나 없이 제 힘으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니 대견했어요. 빈털터리 어미 밑에서도 이만큼 성장했으니 내 거짓말이 헛되지 않았다 싶었죠. 그때 주머니 속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성훈이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훈아, 방금 뉴스에서 봤다. 상무 됐다며? 축하한다, 아들.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곤란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주말에 호텔에서 승진 축하연 한다며? 엄마도 가야지. 순간 전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오지 말라고 해. 당신 미쳤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어요. 아들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좀 그래요. 부부 동반 VIP 행사라서요. 어머니 오시면 옷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정부로 오해할 수도 있어서요. 가정부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가정부 취급하다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참았어요. 그래도 엄마가 내 승진 잔치에 얼굴이라도 비춰야지. 어머니,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그때 전화기가 빼앗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수화기를 가득 채웠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냉정하게 말할게요. 거기 회장님도 오실지 모르는데 흙냄새 풍기실 거예요? 촌스러운 옷 입고 오셔서 사진이라도 찍히면 어쩌려고요. 아들 앞길 막지 말고 그냥 집에 계세요. 오시면 저도 곤란하고 성훈 씨도 곤란해요. 뚜뚜뚜.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꺼진 폴더폰 화면만 바라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회장님도 오실지 모른다고요? 헛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내가 회장인데 도대체 누가 온다는 거야. 이 바보 같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분하고 서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내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빈털터리 행세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대접은 안 받았겠죠.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성훈이가 내 손을 잡고 웃었어요. 엄마 사랑해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이 섰어요. 안 된다고 해도 갈 겁니다. 내 아들 승진 잔치에 어미가 얼굴 한번 못 비추고 어떻게 눈을 감겠어요. 장롱 앞에 섰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손끝에 차가운 나무 상자가 닿았습니다. 자물쇠로 잠가둔 낡은 상자였어요. 열쇠를 찾아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잉크가 말라버린 싸구려 만년필이 들어 있었어요. 시장에서 1,000원 주고 산 국산 만년필이었죠. 펜촉은 닳았고 몸통의 도금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금전적 가치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누구한테 보여줘도 쓰레기 취급받을 겁니다.
하지만 내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만년필을 손에 쥐니 30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IMF가 터지던 해였어요. 거래처마다 부도가 나고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독촉했죠.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어요. 그때 이 만년필로 대출 서류에 서명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직원들 월급은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을 새워 거래처를 돌고 머리를 조아렸죠. 그렇게 고비를 넘겼어요. 이 펜으로 수천 명의 직원 월급 결제서에 서명했어요. 신규 사업 계약서에도 해외 진출 투자 계획서에도 이 펜으로 이름을 썼죠. JM 리테일의 역사가 이 싸구려 만년필 펜촉에 담겨 있는 셈이에요. 이걸 성훈이에게 주자. 초심을 잃지 말라고.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옷장을 뒤져 입을 옷을 찾았어요. 화려한 옷은 다 버리고 남은 건 30년 전 창업 기념식 때 입었던 옥색 한복뿐이었습니다. 좀이 먹지 않게 나프탈렌을 넣어뒀더니 냄새가 좀 났어요. 하지만 가장 귀하고 단정한 옷이니까요. 아들 잔치에 입고 갈 옷이 이것밖에 없다니 서글펐지만 어쩌겠어요. 조심스럽게 꺼내 다림질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복을 입어봤어요. 저고리 고름을 메고 치마끈을 여몄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촌스럽고 낡아 보였어요. 유행이 한참 지난 색깔에 어깨선도 요즘 것과 달랐죠. 그래도 등은 꼿꼿이 폈습니다. 읍내 터미널까지 가는 게 문제였어요. 택시를 불렀는데 이 산골까지는 안 온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이 마당 한켠에 세워둔 경운기를 끌고 나왔어요. 시동을 걸자 드르륵 퉁퉁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옥색 한복을 입고 경운기를 모는 70 넘은 노인이라니. 우스꽝스러웠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읍내에 도착했습니다. 경운기를 버스 터미널 근처에 세워두고 터미널로 걸어 들어갔어요. 서울행 고속버스 표를 끊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논밭이 스쳐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강남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네온 사인과 높은 빌딩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 사이로 낡은 옥색 한복을 입은 내 모습이 쇼윈도에 비쳤어요. 한복 치마에는 버스에서 묻은 먼지가 앉아 있었고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 정도로 보였겠죠.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초라해 보였지만 주눅 들지 않으려 애썼어요. 등을 펴고 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거리의 백화점 절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저 건물도 저 상가도 내 땅 위에 세워진 것들이죠.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JM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땅을 사고 설계를 지시하고 첫 삽을 떴던 건물들이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JM 호텔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섰어요. 30층짜리 건물 꼭대기에 번쩍이는 JM 로고가 보였습니다. 해가 지면서 건물 전체에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황금빛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벽돌 한 장, 창문 하나까지 내 손길이 닿은 곳이에요. 설계 도면을 밤새 들여다보고 공사 현장을 누비며
직접 감독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 새끼 같은 건물인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문 앞에는 발렛 파킹을 맡기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과 턱시도 차림의 남자들이 우아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화려한 행렬 속에 낡은 한복을 입은 나는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어요. 며느리 때문에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들어가야 하다니 분한 마음이 치밀었습니다. 지갑을 열어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플라스틱이 닿았어요. 꺼내보니 금박 글씨가 새겨진 카드였습니다. 파운더 장말순. 창업주라는 뜻이에요. 이 호텔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카드입니다. VIP 엘리베이터도 회장 전용 비상구도 어디든 이 카드 하나면 열려요. 10년 전 은퇴할 때 기념으로 챙겼던 겁니다. 혹시나 싶어 지갑 깊숙이 넣어뒀는데 오늘 쓸 줄이야. 카드를 손에 쥐고 호텔 정문을 바라봤어요. 회전문 너머로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웃음소리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 안에 내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오늘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하고 있어요. 심호흡을 깊이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떨리는 다리를 다잡았습니다. 품속에 만년필 상자가 느껴졌어요. 자, 장말순. 기죽지 말자. 여긴 내가 지은 집이다. 나는 천천히 호텔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호텔 정문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전문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과 턱시도 차림의 남자들이 우아하게 빠져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샹들리에 불빛에 반짝거렸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창 너머로 울려 퍼졌어요. 나는 회전문 앞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저 문을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화려한 사람들 틈에서 내 낡은 옥색 한복이 너무나 튀어 보였거든요. 나프탈렌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괜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잠깐 망설이는 사이에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할머니, 비켜요. 길 막고 있잖아요. 젊은 여자가 인상을 쓰며 지나갔어요. 코를 막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회전문을 밀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울렸어요. 아니, 내 고무신 소리는 울리지 않았죠. 삑삑하는 소리만 났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을 찔렀어요.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이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연회장 방향을 찾는데 앞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검은 정장에 이니어를 꽂은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키가 180은 넘어 보였어요. 보안 요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기 연회장에 가려고요. 보안 요원이 위아래로 나를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내 낡은 한복과 고무신에서 멈췄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대놓고 비웃는 거였죠. 직원 식당이나 납품업자 출입구는 뒤쪽 주차장 옆입니다. 여기는 VIP 전용이에요. 행사 초청장 있으세요? 아니, 나 여기 강 상무 어머니요. 내 아들 승진 잔치에 왔다고요. 목소리를 높였더니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니어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어요. 로비에 거동 수상자 발생. 치매 노인 같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치매 노인이라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요. 이거 봐요. 나 정말 강상무 어머니라니까요. 지갑에서 마스터키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금박 글씨가 선명했어요. 파운더 장말순. 이걸 보면 알아볼 줄 알았어요. 보안 요원이 카드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이런 옛날 카드는 이제 안 써요. 10년도 넘은 거 아니에요? 어디서 주우셨어요? 주웠긴 뭘 주워. 이게 내 카드야. 시스템이 다 바뀌었다고요. 그 카드로는 화장실 문도 못 열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진짜 안 되는 건가? 10년 사이에 시스템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나가던 젊은 커플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우, 저 할머니 좀 봐. 촌스러워서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러게. 호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나 들여보내네. 얼굴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어요. 수치심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여기서 돌아가면 영영 아들 얼굴을 못 볼 것 같았거든요. 보안 요원 2명이 더 다가왔습니다. 나를 둘러싸더니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조용히 나가시죠. 소란 피우시면 경찰 부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정문 돌파는 포기해야 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호텔을 지을 때 내가 직접 설계에 참여했어요.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죠.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구석, 기둥 뒤에 숨겨진 회장 전용 비상 엘리베이터요. 외부인은 물론이고 직원들도 대부분 모르는 비밀 통로예요. 그 엘리베이터는 구형 카드리더기를 쓰거든요. 아직 안 바꿨을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나갈게요. 일부러 풀이 죽은 척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섰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긴장을 풀더군요. 나는 정문이 아닌 지하 주차장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또 다른 직원이 막아섰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아이고, 차에 약을 놓고 왔어. 심장약 안 먹으면 큰일 나. 가슴을 움켜쥐며 아픈 척을 했더니 직원이 황급히 비켜섰습니다. 노인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하 주차장은 고급 승용차들로 가득했습니다. 벤츠, 포르쉐, 롤스로이스까지 검은색, 흰색, 은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한 대에 몇 억씩 하는 차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들 사이를 굽은 허리로 조심조심 지나갔어요. 주차장 불빛이 희미해서 발밑을 잘 살펴야 했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익숙한 차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들이 타는 검은 벤츠였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하니 틀림없었어요. 내가 사준 차죠. 4년 전 이사 승진했을 때 선물한 거예요. 딜러한테 연락해서 몰래 결제했습니다. 물론 아들은 회사에서 받은 성과급으로 산 줄 알고 있지만요. 잠깐 멈춰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뒷좌석에 뭔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낡은 고무신 한 짝이었습니다. 저번에 내가 신고 갔던 거예요. 마당에서 벗어놓았던 건데 며느리가 더럽다고 차에서 던져버린 모양이에요. 내 신발이 쓰레기처럼 굴러다니는 걸 보니 가슴이 쿡쿡 쑤셨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걸었어요. 기둥 번호를 세며 주차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B27번 기둥 뒤, 거기에 비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기둥 뒤로 돌아가니 먼지 쌓인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있었어요. 그 옆에 낡은 카드리더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관리를 안 한 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제발 되어라, 제발.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마스터키 카드를 가져다 댔습니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졌어요. 비빅.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철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됐다. 나도 모르게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얼른 입을 막았습니다.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시에 씁쓸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직 내 카드가 먹히는구나. 적어도 이 낡은 구석에서는 나를 기억하는구나. 정문에서는 쫓겨났지만 여기서는 아직 주인 대접을 받는 거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처참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한복 고름은 반쯤 풀려 있었습니다. 침으로 머리를 빗어넘기고 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아들기 살려주려면 단정해야죠.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어요. VIP 대기실 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왁자지껄한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밖을 살짝 내다보니 임원들이 대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저 사이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키면 또 쫓겨날 게 뻔했어요. 재빨리 문 닫힘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상계단 층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나와 조심조심 내려갔어요. 콘크리트 계단이 차가웠습니다. 한 층, 두 층,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어요. 계단 끝에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주방이었어요. 하얀 조리복을 입은 요리사들이 전쟁터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치솟고 냄비가 달그락거렸어요. 고기 굽는 냄새와 버터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살금살금 문틈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못 본 것 같았어요. 벽을 따라 조용히 이동하려는데 우렁찬 고함이 터졌습니다. 아줌마, 거기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돌아보니 하얀 모자를 쓴 덩치 큰 남자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총괄 셰프 같았어요. 설거지 인력 용역에서 왔어? 왜 이제 와? 1시간이나 늦었잖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니라고 하면 수상하게 볼 거고 그렇다고 하면 설거지를 시키겠죠. 네네. 죄송합니다. 일단 고개를 끄덕였어요. 셰프가 턱짓으로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빨리 앞치마 입고 저기 가서 그릇 닦아. 알겠습니다. 얼떨결에 대답하고 셰프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설거지대 대신 연회장 쪽 커튼이 보였습니다. 저기로 가면 연회장이에요. 뒤를 슬쩍 돌아봤습니다. 셰프는 이미 다른 요리사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어요. 나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지금이야. 발걸음을 제게 놀려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잠시 숨을 고르며 커튼 틈으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연회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십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샴페인 잔을 든 쟁반을 들고 분주히 움직였어요. 내 돈으로 지은 호텔, 내 돈으로 차려진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처럼 커튼 뒤에 숨어 있어야 했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단상 근처에서 샴페인 잔을 든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아들 성훈이와 며느리 미라였어요. 아들은 연신 허리를 굽히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굽신거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며느리는 목을 빳빳이 세우고
도도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요. 드디어 아들을 찾았어요. 품속의 만년필 상자를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나무 상자가 느껴졌어요. 이제 어떻게든 다가가야 합니다. 이 선물을 전해야 해요. 커튼 틈으로 연회장을 살폈습니다. 아들이 단상 근처에서 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구나. 가슴이 벅찼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서 있는 며느리가 걸렸습니다. 미라는 검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고 있었어요.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저 팔찌와 목걸이가 얼마짜린지 대충 감이 왔어요. 웬만한 직장인 연봉은 될 거예요. 목을 빳빳이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경비견처럼요. 저 눈을 피해서 아들에게 다가가야 했어요. 잠시 기회를 엿봤습니다. 미라가 지나가는 지인에게 인사를 건네며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이야. 나는 커튼 사이로 몸을 빼내 연회장 구석을 따라 벽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뛰었어요. 테이블 사이를 지나는데 웨이터가 쟁반을 들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피하려다 그만 의자에 발이 걸렸어요. 휘청거리며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와인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앉아있던 중년 부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뭐야? 호텔 직원인가? 수근거리는 소리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등 뒤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있는 단상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10걸음, 9걸음, 8걸음. 아들의 뒷모습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양복 어깨에 비듬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것 좀 털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어미 마음이란 게 그런 거죠. 5걸음 앞까지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며느리 미라가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떻게 여기 들어오신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를 악문 채 속삭이듯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슬슬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이 축하해 주려고 왔지. 어미가 아들 잔치에 오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라가 언성을 높였어요. 주변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그때 아들 성훈이가 뒤돌아봤어요.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경악이 아들의 얼굴을 스쳤어요. 입이 벌어지고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에? 아들이 허둥지둥 다가왔어요. 하지만 나를 안아주는 대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가 보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그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성훈아, 축하한다. 내가 상무가 됐다니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손을 뻗어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움찔하며 한 발 물러섰어요. 내 손에 묻은 흙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어머니, 지금 중요한 자리예요. 제발 조용히 나가주세요.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바닥만 보더군요. 나가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어요. 주변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해 있었어요. 그때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님.
촌스러운 한복 입고 고무신 신고 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자리에 회장님도 계신단 말이에요. 미라가 내 옷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경멸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것처럼요. 회장이라고?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회장이 누군지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가 웃겨요? 미라가 눈을 부릅떴어요. 아니, 그냥. 그래서 내가 말하는 회장이 누군데? 그걸 왜 제가 설명해야 해요? 어쨌든 어머님 때문에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미라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할머니가 강 상무 어머니래. 시골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상무 부인이 창피하겠네. 수군거리는 말들이 귀를 찔렀어요. 온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곤혹스러운 건 아들이었어요. 성훈이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나중에 따로 뵐게요. 지금은 그냥 가주세요.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오히려 불쌍했어요.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쩔쩔매다니. 알았어. 나갈게.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기서 더 버티면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미라가 비켜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다가오더니 내 팔을 낚아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팠습니다. 잠깐, 저건 뭐예요? 미라가 내 품에 안긴 상자를 노려봤어요. 만년필을 담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건 성훈이 줄 선물이야. 승진 선물. 선물이요? 뭔데요? 미라가 대뜸 상자를 빼앗았습니다. 뚜껑을 열더니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러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이건? 고물 만년필? 이걸 선물이라고요? 고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썼던 펜이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물건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만년필에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겼는지 며느리는 모르겠죠. 아, 그러세요? 그런 싸구려 고물 말고 강 상무에게 해줄 건 없어요? 땅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미라가 빈정거렸어요. 매서운 눈빛이 나를 훑었습니다. 재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 며느리는 돈밖에 모르는구나. 난 줄 게 없어. 다 기부했다고 했잖아. 기부요? 그 많던 재산을 다요? 진짜예요? 미라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의심의 눈초리였습니다. 그래. 빈털털이야. 그럼 이런 쓸모없는 고물 말고 줄게 아무것도 없단 소리네요? 미라가 만년필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쓰레기는 필요 없어요. 미라가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나무 상자가 와장창 부서졌습니다.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만년필이 대리석 바닥 위로 튕겨나갔습니다. 딱딱한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펜촉이 휘어지며 까만 잉크 자국이 하얀 바닥에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저 만년필로 얼마나 많은 결제서에 서명했는지. IMF 때 이를 악물고 쥐었던 그 펜이었어요. 직원들 월급 주려고 밤잠을 설치며 서류 더미와 씨름할 때도 이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JM 리테일의 역사가 담긴 물건이었어요. 그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부서진 상자 조각과 휘어진 만년필을 손으로 쓸어 모았습니다. 손끝이 나무 파편에 베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를 일으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성훈아, 이 펜이 뭔지 아니? 엄마가 내 등록금 대느라 밤새 일하면서 쥐고 있던 펜이야. 내가 아플 때 병원비 결제하면서 썼던 펜이고, 너 대학 합격했을 때 입학원서에 서명한 것도 이 펜이야.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마누라가 쓰레기라고 내팽개쳤어. 성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 쪽을 힐끔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 편을 들지도 어머니 편을 들지도 못하는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사방에서 폰을 들어 촬영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 광경이 인터넷에 퍼지면 어떻게 되려나.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때 누군가 나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낯선 남자였어요. 나이 지긋한 신사가 내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겨우 대답하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연회장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더 있으면 아들이 망신당해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등 뒤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따라왔어요. 누군가 낄낄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는 순간 주머니 속 폴더폰이 진동했습니다. 멈춰서서 화면을 확인했어요. 박전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소동이 벌어졌다고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알아. 그 소동의 주인공이 나야. 전화 너머로 박 전무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 회장님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박서방, 나 지금 집에 갈 거야. 내일 아침 8시에 호텔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찬바람이 눈물 자국을 스쳤습니다. 10년을 참았어요. 아들이 스스로 클 수 있게, 유산 때문에 형제가 싸우지 않게. 그래서 빈털터리 행세를 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휘어진 만년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펜촉이 부러졌지만 아직 글씨는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손가락에 묻은 잉크가 검게 번졌습니다. 좋아. 이 펜으로 마지막 서명을 하지. 누구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것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젯밤 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만년필, 경멸하는 며느리의 눈빛,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아들의 모습.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남편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찬물로 얼굴을 문지르니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처참했어요. 눈이 퉁퉁 붓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어젯밤과는 다른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가 담긴 눈이었죠.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몸빼 바지 대신 깊숙이 넣어뒀던 회색 정장을 꺼냈어요. 10년 전 은퇴식 날 입었던 옷이에요. 좀이 슬지 않게 비닐로 싸서 잘 보관해뒀더니 아직 멀쩡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가 아니라 어딘가 범상치 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어요.
어제 읍내에 세워둔 경운기는 이웃집 할멈에게 맡기고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경운기 타고 갈 일이 아니니까요. 택시가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스쳐 지나가고 고속도로가 나타났어요. 점점 높은 빌딩 숲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10년 전에는 이 길을 매일 오갔어요. 기사가 모는 검은 세단 뒷좌석에서 서류를 검토하며요. 그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졌습니다. 8시 정각에 제2의 모텔 앞에 도착했어요. 어젯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대낮의 호텔은 차분하고 우아했어요. 출근하는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어젯밤 이곳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치매 노인이라고 불렸던 굴욕이 떠올랐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은 다르다. 속으로 되뇌며 정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어깨를 펴고 턱을 들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나를 쫓아냈던 보안 요원이었어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정장을 입으니 다른 사람으로 보이나 봐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박 전무 만나러 왔어요. 실례지만 성함이?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박 전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를 맨 중년 남자였습니다. 얼굴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내 앞에 섰습니다. 보안 요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이 벌어진 채 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죠. 자리 안내해. 박 전무에게 짧게 말했어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앞장섰습니다. 보안 요원이 허둥지둥 인사를 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VIP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강이 굽이치고 남산타워가 우뚝 서 있었어요. 이 풍경을 얼마 만에 보는 건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앉아. 회의실 상석에 앉으며 박 전무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나를 기다렸습니다. 어젯밤 일 다 알지? 네, 회장님. 보안팀에서 보고받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연회장에서 곤욕을 치르셨다고. 박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안타까움인지 모를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나를 뭐라고 했는지 아나? 아직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가정부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했어. 촌스럽다고 흙냄새 난다고 했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내가 손수 챙겨간 만년필을 쓰레기라고 내팽개쳤어. 내가 아는 그 펜이야. IMF 때 같이 밤새며 서류 결제하던 그 펜 말이야. 박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도 그 펜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부터 내 곁에서 함께 일한 사람이니까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테이블 위에 휘어진 만년필을 올려놓았습니다. 펜촉이 부러지고 몸통에 금이 가 있었어요. 까만 잉크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그것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어요. 주먹을 불끈 쥐는 게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숨어 살았어. 아들이 제 힘으로 크길 바랐거든.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는 꼴 보기 싫었고, 그래서 빈털터리 행세를 했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 돈이 없으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 내 새끼한테서도 내 며느리한테서도.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이제 그만 끝내려고.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박 전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회장님? 먼저 이사회를 소집해. 오늘 오후 3시로. 오늘이요? 임원들 일정이 빠듯할 텐데요. 못 오는 사람은 잘리는 줄 알라고 해. 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폰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지분 현황 확인해. 10년 동안 손 안 댔으니까 배당금이 꽤 쌓였을 거야. 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박 전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긴장감이 어렸어요. 강성훈 상무인사 기록 가져와. 승진 심사 서류하고 업무 평가서 전부 다. 박 전무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을 퇴임시키실 생각이십니까? 아직 결정 안 했어.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사실 아들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화가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미라 말이야. 강미라. 이름을 입에 올리니 쓴맛이 났어요. 그년이 JM 직원이지? 네. 마케팅 본부 부장입니다. 3년 전에 승진했어요. 능력은 있어? 박 전무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대답을 고르는 눈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실력보다는 정치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상무님 배우자라는 타이틀로 버티는 면이 있어요. 예상한 대답이었어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년 인사 기록도 가져와. 그리고 마케팅 본부 감사 자료도. 알겠습니다. 박 전무가 일어서려는데 내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 한 가지 더 물을 게 있어. 말씀하십시오. 10년 동안 나 대신 회사를 이끌었잖아. 솔직히 말해봐. 내가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지? 박 전무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철학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철학? 네. 회장님께서는 늘 직원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다고. 근데 요즘은 실적만 강조하는 분위기예요.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구나. 누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 딱히 누구라고 지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젊은 임원들 사이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박 전무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강 상무님도 그쪽에 동조하시는 편입니다. 아들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 아들이 내 철학을 버리고 있다니. 돈만 아는 며느리 영향인지도 모르겠어요. 알았어. 가봐. 박 전무가 허리를 깊이 숙이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았어요.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저 수많은 건물들 중에 내 손으로 지은 것들이 몇 개나 될까요? 셀 수도 없을 거예요. 주머니에서 휘어진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부러진 펜촉을 손끝으로 만져봤어요. 날카로운 모서리가 살을 찔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소. 죽은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자식 농사는 망했지만 회사 농사는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만든 회사를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젯밤 치욕을 당했던 연회장이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장말수는 시골 할머니가 아니야.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JM 리테일 창업주의자 최대 주주야.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라고. 품속에서 마스터키 카드를 꺼냈어요. 금박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파운더 장말순. 10년 동안 묵혀뒀던 이 이름을 이제 세상에 다시 꺼낼 때가 됐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카드 표면을 쓸어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플라스틱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반이었어요. 이사회까지 5시간 반이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준비할 게 많았어요. 서류도 검토해야 하고 임원들 동향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 전무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비서실에 연락해. 오늘부터 내가 출근한다고. 그리고 회장 집무실 청소해놔. 네, 회장님.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데 어깨가 절로 펴졌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장말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작게 속삭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 집무실에 들어서니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넓은 책상 위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창가에 놓아둔 화분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고요. 책장에 꽂힌 경영 서적들도 빛바랜 채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벽에 걸린 액자만은 깨끗했습니다. 남편과 내가 창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유리에 얼룩 하나 없이 반짝거렸습니다. 누군가 정기적으로 닦아준 모양이에요. 박 전무, 여기 청소는 누가 했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와서 닦았습니다. 언젠가 회장님이 돌아오실 거라 믿었거든요. 목이 메었어요. 30년을 함께한 부하가 나를 잊지 않고 기다렸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짧게 대답하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가죽 의자가 삐걱거리며 나를 받아줬어요. 박 전무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아들 성훈이의 인사 기록이었어요. 서류를 훑어보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성훈이의 승진 심사 점수가 기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업무 평가도 중간 정도였고요. 그런데 어떻게 최연소 상무가 됐을까요? 의문이 들었어요. 박 전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점수가 이런데 어떻게 승진했어? 박 전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에서 미뤄졌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시니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아들이 실력이 아니라 연줄로 올라갔다니. 내가 빈털터리 행세를 한 이유가 뭐였어요? 제 힘으로 크라고 그랬는데 결국 내 이름 덕을 본 거잖아요. 다른 임원들은 뭐라고 해?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창업주 아들이니까요. 씁쓸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내가 숨어 지내는 동안 아들은 내 그늘 아래서 편하게 올라갔구나. 다음으로 며느리 미라의 서류를 펼쳤습니다. 마케팅 본부 부장 강미라. 사진 속 며느리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인사 기록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3년 전 승진할 때 징계위원회 회부 직전의 건이 무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마케팅 예산 유용 의혹이 있었습니다. 협력업체에 허위 청구서를 끊어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어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마됐습니다. 증거 불충분? 강 상무님이 막으셨습니다. 부인 일이니까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들이 아내의 비리를 덮어줬다니. 이건 회사를 좀먹는 행위였습니다. 감사 자료 더 있어? 네. 최근 3년간 마케팅 본부 지출 내역을 정리해 왔습니다. 박 전무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펼쳐보니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하나하나 훑어보는데 의심스러운 항목이 눈에 띄었어요. 특정 광고 대행사에 매달 억 단위의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고 대행사 어디야? 스타미디어라는 곳입니다. 3년 전에 거래 시작했어요. 계약서상으로는 온라인 광고 대행인데 실제 집행 내역이 불투명합니다. 대표가 누구지? 박 전무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강미라 부장의 친정 오빠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며느리가 친정 오빠 회사에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구나. 그것도 3년이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거 횡령이잖아. 정황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꾸며져 있어요. 아들은 이거 알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부 예산을 결제하는 건 상무님이시니까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아들도 알고 눈 감아준 거예요. 공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서류를 덮고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며느리는 분명히 손봐야 하지만 아들까지 같이 처벌하면 내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들 성훈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어요. 양복 단추도 잘못 채워져 있었습니다. 허둥지둥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숨을 헐떡거리며 문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회장님이라뇨? 성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들어와. 할 얘기가 있다.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들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박 전무가 눈치를 보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어머니가 회장님이라고요? 그럼 그동안 다 연기였어요? 빈털털이라고 하신 것도? 그래. 다 거짓말이었어. 성훈이가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더니 신음 같은 소리를 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저한테 숨기셨어요? 내가 제 힘으로 크길 바랐거든. 유산 바라보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라고. 목소리에 힘을 주었어요. 근데 넌 결국 엄마 이름 팔아서 올라갔더라. 실력도 없으면서. 성훈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눈에 수치심이 어렸습니다.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알아서 밀어준 거라고요. 그걸 거부했어야지. 그게 당당한 거야.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성훈이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성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아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렸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만이 아니야. 책상 위에 놓인 감사 자료를 들어보였어요. 스타미디어. 이거 뭔지 알지? 성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래예요. 미라가 관리하는 업체라서. 미라 친정 오빠 회사잖아. 3년 동안 얼마를 빼돌렸는지 알아? 서류를 펼쳐 숫자를 짚었어요. 60억이야. 60억을 내 마누라가 친정으로 빼돌렸어. 성훈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 정도일 줄 몰랐던 건가요?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거예요. 오해? 코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결제한 서류야. 내 도장 찍혀 있어. 오해가 아니라 공범이지.
성훈이가 말문이 막힌 듯 입만 벙긋거렸어요.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였죠. 어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알아보고 정리할게요. 미라한테도 얘기하고. 정리? 어떻게? 조용히 처리하면 돼요. 회사 이미지 때문에라도 밖으로 새면 안 되잖아요. 성훈이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아까의 수치심은 온데간데 없고 계산적인 빛이 어렸습니다. 아, 이 녀석도 결국 전염편이구나. 조용히 처리하자고? 60억 횡령을 덮자는 거야? 어머니, 미라가 구속되면 저도 끝이에요. 연루돼 있으니까요. 저까지 망하면 어머니도 창피하시잖아요. 창피하다고요. 이 녀석이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건가요? 내가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 내 마누라가 뭐라고 했는지 잊었어? 시어머니를 가정부 취급하고 만년필을 쓰레기라고 내팽개쳤어. 근데 지금 그년 감싸라고? 성훈이가 뒷걸음질 쳤어요. 내 기세에 눌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미라한테 사과시킬게요. 사과?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할 거야. 마케팅 본부 특별 감사 착수? 미라는 직위 해제. 어머니, 그리고 너도 각오해. 연루된 정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거야. 성훈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친아들한테? 친아들이라서 이러는 거야.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고 못 본 척 할 수 없어. 성훈이가 한참 나를 노려봤어요. 눈에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릴 때 혼날 때와는 다른 눈빛이었어요.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서며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뱉은 말이었어요. 그 목소리에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문짝이 흔들릴 정도로 세게 닫았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았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들과 이렇게 대립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젖먹이 때부터 안아 키운 아이가 나한테 후회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게 협박인지 경고인지 모르겠지만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손등으로 닦아봤지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썩은 살은 도려내야 환자가 사는 법이에요. 시계를 봤습니다. 2시였어요. 이사회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냉수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에 울고 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장 옷깃을 바로잡았습니다. 장말순, 흔들리지 마.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며 되뇌었습니다. 이제 1시간 뒤면 모든 게 시작돼요. 오후 3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대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0년 만에 임원들 앞에 서는 거니까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대회의실 문을 열자 웅성거리던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20명 남짓한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 양쪽에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사람, 입을 딱 벌린 사람,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회장님?
누군가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나이 지긋한 부사장이었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 이사였던 사람이에요. 오랜만이네, 김 부사장. 담담하게 인사하며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어요. 임원들이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다들 앉아요.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의자들이 끌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어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한쪽 구석에 아들 성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더군요. 그 옆에는 며느리 미라가 있었어요. 아까와 달리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웃는 건가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전무가 일어나 자료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10년간 은퇴하셨던 장말순 회장님께서 경영 일선에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본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지시하셨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임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특별 감사요? 갑자기 왜요? 젊은 임원 하나가 물었어요. 미라와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미라 편입 모양이었습니다. 마케팅 본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섰어요.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스타미디어라는 광고 대행사에 3년간 6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대표가 강미라 부장의 친정 오빠예요. 실제 광고 집행 내역도 불투명하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임원들이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나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따라서 강미라 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특별감사를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미라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요, 회장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떨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더군요. 발언 허가 없이 일어서지 마세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서요. 잠깐만 들어주세요. 미라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무슨 서류인지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 10년 전에 은퇴하시면서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갑자기 왜 지분 얘기가 나오나 싶었어요. 나는 은퇴할 때 경영권만 내려놓았지 지분은 그대로 갖고 있었거든요. 내 지분은 그대로야. 35% 최대 주주지. 정말요? 미라가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이 서류를 보세요. 미라가 파일을 테이블 위로 밀었어요. 박 전무가 받아서 내게 건넸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주식량도 계약서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JM 리테일 주식 20%를 성훈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날짜는 3년 전. 그리고 내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나와 똑같았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렸어요. 나는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셨잖아요. 3년 전에 성훈 씨 결혼 선물로 주셨다면서요. 미라가 능글맞게 말했어요. 거짓말. 나는 이런 거 서명한 적 없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서명 감정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회장님 서명이에요. 도장도 본인 인감이고요. 미라가 여유롭게 말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미라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위임장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경영 일체를 아드님께 위임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역시 3년 전에 작성된 거예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건 완전히 조작된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내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으니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박전무, 이거 본 적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 봅니다. 회장님, 박전무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임원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정리하자면요. 미라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3년 전에 이미 지분 20%를 아드님께 양도하셨어요. 그리고 경영권도 위임하셨고요. 현재 회장님 지분은 15%밖에 안 돼요. 최대 주주는 성훈 씨예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최대 주주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회 소집 자체가 무효예요. 회장님께는 더 이상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거든요. 미라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어요. 주변 임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위조야. 내가 서명한 적 없다고 목청껏 외쳤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내 글씨체와 도장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라가 폰을 꺼내 뭔가를 틀었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성훈아, 엄마가 늙어서 그래.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해. 서류는 내 마누라한테 맡겨. 내 목소리였습니다. 억양도 말투도 나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교묘하게 편집한 게 분명했어요. 여러 대화를 잘라붙인 거예요. 3년 전 추석 때 녹음한 거예요. 회장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하게 당했어요. 3년 전부터 인연이 준비한 거였구나. 아들을 봤습니다. 성훈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만 극적거리고 있었어요. 성훈아, 너도 알고 있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속으로 빌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아들도 공범이었습니다. 3년 전부터 아내와 함께 나를 속여온 거예요. 내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동안 이 둘이 내 재산을 빼돌린 거였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막혔어요. 내가 키운 자식이, 내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를 빼앗으려 하다니. 김 부사장, 미라가 부사장을 불렀어요. 현재 최대 주주는 강성훈 상무입니다. 오늘 이사회는 무효이며 향후 경영권은 강 상무가 행사하는 게 맞죠? 김 부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야. 저건 위조라고. 다시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죠. 미라가 선언했어요.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요. 박 전무가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일단 나가시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 저 서류들이 진짜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박 전무가 내 팔을 부축했어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미라의 웃음이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듯 아팠어요.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30년간 일군 회사를 하루아침에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내 아들과 며느리 손에. 지나가는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서류가 있고 녹음이 있으니 누가 내 말을 믿겠어요. 그때 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아볼 기력도 없었지만 습관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여보세요? 회장님이시죠? 저는 JM 리테일 경리부 박순영입니다. 낯선 여자 목소리였어요.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끊으려는데 다음 말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서류들 위조라는 거 알아요.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3년 전에 강미라 부장이 회장님 서명을 연습하는 걸 봤어요. 녹음도 편집한 거예요. 원본 파일이 제 손에 있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려 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어요.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 9시에 을지로 본사 지하 문석으로 오세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혼자 오셔야 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 전무 들었지? 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해요. 알아. 하지만 가봐야 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도 이대로 질 수는 없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싸워야죠. 30년 동안 일군 회사를 이렇게 빼앗길 수는 없었어요. 밤 9시가 다가왔습니다. 을지로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낮에는 북적거리던 거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쓸쓸히 빛나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긴장감에 온몸이 뻣뻣해졌어요. 회장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박 전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오라고 했어. 함정일 수도 있지만 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위험합니다. 미라 부장이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알아. 그래도 가야 해. 밖에서 기다려. 30분 안에 안 나오면 경찰에 신고해. 박 전무에게 폰을 건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을 밀자 차가운 공기가 몸을 감쌌어요. 로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층, 두 층.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문서구가 있는 지하 3층에 도착했습니다. 철문 앞에 서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안은 캄캄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오셨군요. 구석에서 여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박순영 씨? 네. 회장님, 시간이 없어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순영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 여러 장과 녹음기가 나왔어요. 이건 3년 전에 찍은 거예요. 강미라 부장이 회장님 서명을 연습하는 장면이에요. 사진을 펼쳐봤습니다. 미라가 책상에 앉아 종이에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옆에는 내 서명이 적힌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습하는 게 분명했어요. 어떻게 이걸 찍었어요? 저는 그때 마케팅 본부 경리였어요. 야근하다가 우연히 봤습니다. 수상해서 몰래 찍어뒀어요.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증거를 찾았습니다. 녹음 원본도 있어요. 순영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스피커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잘라서 붙여.
자연스럽게 들리게 다른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편집 잘하면 티 안 나요. 걱정 마세요. 전문가한테 맡기면 완벽하게 해줍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게. 확실하게 해. 녹음 편집을 지시하는 대화였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왜 이제야 나선 거예요? 무서웠어요. 강 상무님 부인이잖아요. 회사에서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보복당할까봐 3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순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회 일을 듣고 결심했어요. 회장님께서 억울하게 당하시는 걸 보고 못 본 척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양심적인 직원이 있었구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순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돌아보니 미라가 서 있었어요. 뒤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네요. 미라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순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라 부장님. 박순영 씨, 배신자는 끝이 안 좋아. 미라가 손짓하자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순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기서 내가 앞을 막아섰어요. 70 넘은 할머니가 뭘 어쩌겠다고요? 미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증거 내놔요. 순순히 주면 봐줄게요. 절대 안 돼. 봉투를 등 뒤로 감췄어요. 남자들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더니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경찰? 문이 다시 열렸어요. 박 전무가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박 전무 어떻게? 죄송합니다. 혼자 보내기 불안해서 미리 경찰에 연락해뒀어요. 박 전무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줬구나. 경찰이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미라 씨, 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증거도 없이? 증거는 충분합니다. 검찰에서 3년간 추적해왔어요. 경찰이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알고 보니 검찰이 이미 스타미디어 횡령건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증거를 확보한다는 정보를 박 전무가 흘렸고 검찰이 현장을 덮친 거였어요. 미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라가 발버둥 쳤어요. 경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이건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재산을 안 줬으니까 내가 이런 짓을 한 거라고. 끝까지 남 탓이었어요. 3년 동안 계획적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돈을 빼돌리고도 반성이 없었습니다.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미라가 끌려가고 잠시 후 성훈이가 나타났습니다. 경찰 2명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훈이가 나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릎을 꿇으려는 아들을 경찰이 붙잡았어요. 강성훈 씨, 공범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성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훈아, 천천히 다가가 아들의 얼굴을 마주 봤어요. 내가 진짜 반성하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줘.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엄마가 빈털터리 행세를 한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서길 바랐어.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 성훈이가 고개를 떨궜어요. 결국 내가 돈 때문에 변했네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감옥에서 시간이 많을 거야. 그동안 깊이 생각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경찰이 성훈이를 데려갔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멀어졌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들을 위한 마지막 사랑이에요. 일주일 후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위조 서류가 무효화되면서 내 지분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35% 다시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스타미디어로 빠져나간 60억도 전액 환수 절차에 들어갔어요. 장말순 회장님의 경영 복귀를 환영합니다. 김 부사장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다른 임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나를 의심하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다들 고생했어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10년 전과 같은 자리, 같은 풍경이었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달랐어요. 예전에는 회사가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잃어버릴 뻔한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됐거든요. 앞으로 경영 방침을 바꾸려고 해요.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직원 복지를 대폭 강화할 거예요. 구조조정 계획은 백지화하고 성과급 대신 복지 예산을 늘릴 거예요. 직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거예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회사는 사람이에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하고 그래야 회사도 잘 되는 거예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세웠던 철학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부러진 만년필이 놓여 있었어요. 박 전무가 복원해서 액자에 넣어 가져다 놓은 거였습니다. 펜촉은 여전히 휘어져 있었지만 글씨는 쓸 수 있었어요. 이 펜이 30년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빌딩 사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이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나 해냈소. 죽은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벽에 걸린 창업식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회사도 지켰고 아들한테 마지막 교훈도 줬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성훈이에요. 구치소에서 전화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성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 쓸게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읽어주실 거죠? 그래. 읽을게. 미라한테 휘둘린 게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제가 약했어요. 어머니 말씀처럼 돈 앞에서 사람이 변했어요. 그걸 알면 됐어. 어머니 사랑해요.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출소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아들이 돌아올 수 있구나.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빈 종이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썼어요. 성훈에게. 엄마는 널 기다릴게. 언제까지든. 펜촉이 삐걱거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이 만년필로 마지막 서명을 하겠다고 했었죠. 결국 그 서명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됐어요.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내일은 또 해가 뜰 거예요.
72살,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인생 소풍이었습니다.